근데 이게 건국동맹, 예. 이 일반적인 교과서는 제가 아까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건 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 그대로를 제가 설명드렸고, 건국동맹의 강령입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1944년 8월 10일 조직되었습니다. 이거 다 아실 겁니다. 고등학교 공부만 하셨으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세 가지 강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알겠지만 대을 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저해하는 일체의 반동 세력이 침입합니다. 예, 를 차단할 것.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조선의 독립을 자유와 독립을 회복할 것. 이렇게 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 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목량요원에서 시종일과 항일운동했던 분이었고 그곳에서 건국동맹에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전선 글을 한두 편 이야기를 얘기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이호영 선생을 흠집내겠다는 게 그걸 아니고 제가 마치 형평성 제가 얘기하실 말씀드린 때는, 건 형평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훈영 선생님이 그때 해방 이후에 8월 16일 날 휘문고등학교에 연설을 하셨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해방된 오늘 뭐 저 자본가하고 관료, 지식인만으로 나라를 세우겠는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봐라. 노동자, 농민만으로 나라를 세우겠는가? 손들어 봐라. 그리고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극소수 반동적인 친일한 행위를 한 사람 제외하고는 우리 다 대동단결해가지고 예.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 정도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민족문제연구소는요. 네. 반민특위와 다릅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만든 네. 그 친일진상규명위원회와도 다르고 네. 그 친일파의 어떤 재산환수위원회랑도 다릅니다. 네. 네. 거기에 보면 분명히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그 작성한 명단이 다 그 대상은 아니죠. 저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그보다 좀 적고 또 재산환수위원회에서는 재산조사위원회죠. 재산조사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입니다. 말하자면 반민특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만든 일종의 법적인 기구입니다. 거기서는 말하자면 그야말로 어떤 처벌과 그것에는 어떤 제재를 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한 작업은 그거와 달리 그야말로 역사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만든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만 똑같이 놓고 거기보다 왜 많으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고 많은 게 얘기 문제가 아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기준이 뭐 좀 잘못되어 있다든가 뭐 형평성이 없다 그러면 예를 그런 차원에서 이 작업이 좀 더 나은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사실 같은 역사학자로서 서로 함께 도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네, 맞습니다. 조 교수님 말씀 맞고요. 근데 제가 아까 그 김명식 선생님 예.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2008년까지 수롱의 대상자 명단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자유를 넘어서 그 시대에 광기에 희생된 분들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듬고 그런 뭐 아까 무슨 색깔 얘기하시고 그런 걸 넘어서서 그분도 99년에 이제 훈포장 받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사회주의 운동을 하신 분이나 민족주의 운동을 하신 분이나 지금 우리 사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다 공헌을 하신 분들이고 예. 그분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을 30년대, 40년대의 광기리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흠집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 같이 감싸는 시각에서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감싸면서 이해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거고. 잠깐만요. 아닙니다. 이건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 잠깐만요.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허 씨는 교수님이 왜 빠졌는가? 죄송합니다만 난 그게 참 제가 한 말씀 드려야 저거다.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익정 연구위원께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해방 직후에 친일파 생산하지 않았고요. 네. 또 그분들이 대통령, 부통령 모든 거 다 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60년 동안 친일 청산에 대해서 친일 비난하지 않았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친일을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60년 동안 감아왔습니다. 언제 그분들이 친일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신 적이 있는가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한국 사회가 충분한 관용이 있었던 사회이고 이제는 60년이 지난 이 다음에 역사화는 시켜야 됩니다. 친일명 사전은 어떤 개인에 대한 보복서가 아니고 이것이 독립운동가로 둔갑이 되기도 하고 균형사업도 이 현실 속에서 진실의 기로서 학계가 지금 지필원이 180명이고 편찬이 150명이십니다. 역사학계가 중심입니다. 근현대사. 이분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그 역사적 평가를 해서 하나의 사실을 기록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꾸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듯이 말씀하면 안 되지 그런 건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주익정 연구위원께 드리죠. 말씀하시고.
그 친일 임명사전에 오르는 기준이 뭐 반민특위에서 다뤘던 기준하고 같아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 친일 임명사전은 반민특위. 예, 친일 임명사전 편찬위원회는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얼마든지 그 친일 그 임명사전을 구성할 뭐 자유와 권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족문제연구소의 이 친일 청산 논의 작업 이것이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친일 청산 작업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조직적이고 가장 선두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편찬된 이 사전에 그 수록된 기준이라는 것은 대단히 가혹합니다. 제가 일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경제편에 든 인물인데 평양의 그 양말 공업주로 손창윤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일제 말기에 그러니까 평양의 이제 최대의 그 양말 공장주로서 아마 이제 재력이 있으니까 뭐 기관총 제가 본 자료에서는 뭐 기관총 50종을 헌납했다든가 뭐 이런 협력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빈농 가정에서 태어나서 남의 집 점원살이를 하다가 그다음에 행상을 하다가 그다음에 1910년쯤 돼가지고 이제 그때 양말 기계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인데 양말 기계 한 대 사가지고 집에서 부인이랑 또 어머니랑 같이 짭니다. 그리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 공장 가서 직공생활도 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이 평양의 삼공양말이라고 하는 회사를 종업원 한 400명 되는 회사를 키우거든요. 그리고 사전에도 다 나와 있는데 일제 말기에는 그 자기 재산을 또 출연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공업 고등학교를 만듭니다. 평안공업학교라고 해서 그걸 만들고 또 종업원들을 위한 주택 삼공촌이라고 해서 60호 되는 주택도 지어줍니다. 저는 이런 빈농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기업가로 성장해서 사회에 또 자기 재산을 희사하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친일 임명사전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본인도 만약 자기 이름이 친일 임명사전이라는 데 올라가 있다 그러면 아마 대단히 억울해할 거예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왜냐하면 기준이 굉장히 가혹하거든요. 가혹한 기준으로는 배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특히 이제 상층에 있는 그 뭐 문인도 있겠고, 예? 그다음에 다른 상공업자도 있겠고, 그다음에 박정희도 대표적인 경우겠죠. 예,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4,300명 그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시는데 원래 반민특위의 조사 대상자가 7,000명이었습니다. 7,000명인데 그 기한이 짧고 여러 압력 때문에 700명으로 좁혀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때 7,000명은 처벌 대상자들을 상정한 숫자입니다. 그 반민특위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친일임명사전은 반민특위나 지금 국가위원회처럼 어떤 특정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직접적 규제와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은 당대 식민지에서 친일행위에 관한 역사적 구조적 의미를 많이 파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있어서 이 전쟁협력행위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왜? 이러한 부분에서 송찬현 씨 같은 경우에 그 당시 돈 13,000여 원이죠. 얼마가 됩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하시면. 42년도에 13,000원이죠. 경제학자 하시니까 최소한 이것은 계산하기에 따라서 5억까지도 상정할 수가 있죠. 물론 금가 기준이냐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3억에서 5억까지 됩니다. 즉 다시 말해 국방 헌납을 그렇게 한 것이에요. 비행기 절반 가격에 에서 한 3분의 1 가격까지 가는 돈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고 이거 외에도 또 몇 가지 행적이 있습니다. 제대 말씀드린 것은 그가 자본가로서 어떤 선량한 아버지로서 또 사회사업을 했던 부분 자체를 다 기록했습니다. 했지만 저도 전쟁 협력행위라는 이 부분 자체는 그 기업에서 제야될 때 나름대로 고통스럽죠. 그 책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송찬현 씨는 어떻게 보면 그런 속에서 좀 다소 안타까운 부분을 주 교수님 생각하셨지만 그 전쟁 협력행위가 갖는 그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 시대에. 이 주 교수가 이게 두 사람이 있어갖고 지금 말 헷갈리니까 앞으로 좀 이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예를 드신 분들이 아마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정말 한 번 따지고 보면 참 가슴 아픈 사연도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사연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역사라는 것은 자료에 근거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자료가 없다면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점을 한 가지 저는 얘기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분들이 이 안에 실려 있는 분들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겁니다.